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를 차례로 방문하는 새해 첫 순방에 나섰습니다. 한편 나경원 전 의원은 당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소식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새해 첫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6박 8일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일단 이번 순방 외교의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기대하는지 전반적으로 좀 짚어볼까요? 모든 언론들이 얘기하다시피 이번 이제 순방의 핵심은 경제입니다. 네. 그리고 경제 중에서도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 우리가 요새 이제 좀 수출이 주춤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세게 밀고 있는 게 하나가 이제 원전 수출이고요. 네. 또 하나가 새롭게 수출 강자로 등장한 게 방산. 우리나라 무기의 경쟁력이 세계적이기 때문에 특히 UAE는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바라카 원전에 4기의 원전 수출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까지 이제 세 번째 원전이 건설 준공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 후속 조치 그리고 이제 이후에 중동에 그리고 바라카 원전이 이제 중동에 최초로 건설된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후속 조치와 추가 수출 그리고 이제 방산 수출의 가능성들 특히 이제 방산 부분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상황인데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성과가 있으면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또 저 또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 언론에서 뭐 MBC를 전용기 탑승에 하기로 했다. 이것은 뭐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시작 전부터 무슨 통 큰 결단이냐라는 거는 좀 부정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실수 그리고 의전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 지금까지 해외 순방을 다녀온 이후에 성과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정말로 잘 분석했는가라는 의문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순방은 좋은 성과,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 정말로 국민께 효과 있는 성과를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외교에 방점이 찍혔다고 하니까요. 정말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의미한 좋은 소식들 들려오길 기대해 보면서 이 부분은 짧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당 내부적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는 3월 8일 앞두고 벌써부터 계속해서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 변수로 꼽히는 것 중 하나인 나경원 전 의원이 당초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임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일단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게 네. 이제 우리 당에서 가장 우려했던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이경 대변인 말씀에 드러나지만 지금 바라카 원전 방산 수출 이런 중요한 이슈와 그리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가는데 네. 뭐 민주당의 반응이 전체적으로 뭐 항상 깔끔하거나 뭐 하여튼 비판적인데 그다음에 바로 이어진 뉴스가 나경원 전 의원의 해임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해임됐습니다. 해임됐다는 건 뭐냐면 이분이 공무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사태까지 이루어진 거의 첫 번째는 나경원 전 의원이 부위원장으로서 했던 발언들도 문제가 됐지만 이게 다 3달 전에 임명된 자리입니다. 임명된 공직이고 특히 저출산 고령위원회는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그 밑에 부위원장이 장관급이지만 여러 부처들이 같이 협력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당원들한테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이걸 안 맡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3달 후에 그만둘 공직이라면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게 여기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경원 의원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공직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실 거예요. 공직을, 그러면 출마할 생각 있으면 서너 달 이후 일인데 그럼 공직을 안 맡았어야지. 만약에 공직을 맡았다고 하면 뭐 출마를 접었다거나 두 분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공직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해 더군다나 2개나 맡았는데 이제 두 번째가 그러면서 이제 이건 뭐 대통령님 생각은 아니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이 공직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야 공직을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우리 당원들이 왜 판단할 부분인데 나경원 의원이 왜 전당대회 출마할 생각이면서 서너 달 전에 이런 공직 2개를 받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공직자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임 중징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이제 정치인 나경원은 별개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그 뭐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 주제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나경원 대통령이 대통령의 평소에 철학이나 소신을 잘 모르거나 아니 그러니까 오해하거나 내지는 뭐를 자꾸 실수를 계속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차차 말씀을 하시죠. 네, 일단 뭐 해임의 이유 중 큰 부분이 나경원 전 의원이 어찌됐든 3개월 전에 이 부위원장직을 맡았는데 당대표 선거와 비교를 했을 때 좀 자기 정치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는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 정치이냐. 자, 당원들 투표를 100%를 바꿔놨습니다. 그만큼 당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당원들의 지지율이 1위 후보가 누구입니까? 나경원입니다. 당원들은 앞으로 우리가 총선을 앞둔 우리 당내에서 국민의힘 당내를 봤을 때 나경원에게 지지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정치인이 그럼 출마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을 왜 존중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의문점을 가졌을 때 우리는 공천권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에 당대표가 공천권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김기현 당대표와 연상을 하시고 나경원 당대표를 연상을 했을 때 대통령의 의중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사람이 어떤 당대표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김기현 당대표일까요? 나경원 당대표일까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거의 대다수가 김기현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나경원 당대표는 대통령의 공천권에 대해서 의견을 정말로 100%잘 수렴할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이행해 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 지금 부위원장에 대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치 행동대장처럼 나온 사람이 장제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장제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무총장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당내에 정말로 살림을 하는 거거든요. 살림은 즉 공천권 행사도 충분히 본인이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바탕으로 봤을 때 가장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이 장제원이다. 아, 공천권이 정말 이것이 답이구나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장제원 의원이 좀 최근 들어서 연일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내게 된 이유를 좀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꾸 추정을 거듭하면 이게 논의가 마무리가 안 됩니다. 네. 첫 번째, 저는 이제 나경원이 정치인이라는 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경원은 뭐 쉽게 얘기하면 2개의 아이덴티티가 있죠. 정치인으로서 계속 출마하겠다. 대통령 입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고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공직자의 또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 발언은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공직자로서 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나경원 의원의 서신이 문제가 되느냐? 계속 전당대회 출마하고 이랬으면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공직을 맡고 나서 3개월 만에 그만두면서 그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짚고 얘기를 해야지 뭐 공천권이 어떻고 이런 추정의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러면 장제원 의원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뭐를 하고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 거 빼고 장제원 의원이 어느 날 갑자기 나경원 의원을 공격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실수에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월밖에 안 할 공직을 맡았고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이 특히 저출산 해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 발언 직전에
국무총리실하고 기재부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서 얘기를 했고 언론에서 그거를 정부의 정책인 양 자꾸 질문이 들어오니까 대통령실이 해명을 한 겁니다. 거기까지가 일단락이 지어졌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의 반응이 강물이 뭐 바다로 가는 걸 바위가 막아선다 이런 발언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 누가 얘기하다시피 지금 자기가 민주화 운동하다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처신을 하고 나오고 그다음에 당신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면서 누구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을 지목한 듯한 당신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진정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다라고 공격을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 공격을 장제원 의원이 받은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먼저.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그거에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문맥이 있고 그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을 툭 잘라버리면 장제원이 갑자기 나경원 전 의원을 공격하고 윤핵관들이 공격한다 하지만 장제원 의원도 삼선 의원입니다. 근데 본인이 그런 마치 나경원 의원이 본인의 실수에서 촉발된 논쟁을 마치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탄압하고 자기는 양심수인 양 나오고 거기다 당신들의 충성심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걸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최소한의 사실관계 맥락은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먼 훗날 있을 그런 것까지 끌어와서 얘기를 음모론으로 풀고 이러면 끝도 없다는 겁니다. 네. 사실 뭐 워낙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초반에 윤심 논란이 있었던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냥 유승민 전 의원 제외하고는 모두 친윤이지 않냐라고 말을 했었는데 장제원 의원은 대놓고 좀 반윤의 우두머리인 나경원 전 의원 이렇게 비판을 하다 보니 이게 너무 최근이죠. 네. 어제 상황이고. 그게 예. 그럼 기류가 변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대통령실과 너무 좀 정책적인 기조 차이가 벌어진 것에 있어서의 비판이라는 말씀이시죠? 장제원 의원은 정책적인 기조의 비판도 아니죠. 나경원 의원이 먼저 좀 친윤들을 했다. 공격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대응을 한 거죠. 예. 뭐 일각의 해석에는 좀 선을 그으셨는데요.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장제원 의원이 반응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냥 반응 차원으로 보기에는 심각하게 과격했습니다. 자, 왜 그런가 보시면은 반윤 우두머리다라고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언제부터 반윤이었습니까? 비윤까지는 억지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겠으나 언제부터 반윤 우두머리였는가라는 거. 그리고 대통령을 기만한 나경원이라고 언론 보도가 지금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기만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이 발언이 과격하다. 여기에서 왜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하는가라는 해석은 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처음에 우리가 그 국민의힘을 들어봤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이 지지율이 거의 1위였습니다. 공천 룰을 바꿨죠. 그래서 윤승민 전 의원을 거의 주저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지율이 지금 공천권을 바꾼 과정에서도 나경원 의원이 또 전 의원이 또 지지율이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 대통령 같이 봤을 때는 출마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당원들이 원하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대표, 그 공천권이라는 것은 앞으로 당의 미래, 총선을 준비하는 것을 봤을 때는 왜 1위인데 출마 자체도 못하게 합니까? 이것은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반응이 나오면 대통령은 지금 침묵할 게 아니고 정말로 공정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굳이 출마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당원들이 원하는데 우리가 대통령실에서 막는다는 이런 프레임으로 만약에 그게 진짜 프레임으로 보신다면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나서서 출마하시라. 당원들이 원하는 당대표를 뽑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비겁하게요. 좀 비겁하게 하다는 느낌까지 드는 것이 대통령이 누가 봐도 출마하는 것을 막는 것은 뻔히 보이는데 장제원 의원이 거친 발언을 하고 대통령 의주는 출마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오히려 대통령을 더 비겁한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당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제가 자꾸 추정을 해서 단언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우리 당 룰대로 해도 그전에 해도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20%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유승민을 떨어뜨리려고 했다. 이 얘기는 그 논의 과정 전체를 전혀 보지 않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민주당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금은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예를 들자면 나경원 의원의 사표를 받았다든가 지금 이 문제가 다른 문제와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래 우리 당에서 차출설이 나왔다는 사람들이 원희룡 권영세 장관 차출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 사표를 받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 상황에서 사표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나경원 의원 출마해라. 그럼 이 정치권이라는 데서 특히 민주당에서 그렇게 나올 겁니다. 메시지를 줄 수 네, 있다는 거. 나경원 밀어주려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정치 환경이나 특히 우리 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뜻을 항상 왜곡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거기서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를 냈어도 이번에 사표수를 했으면 나경원을 밀려고 하는 거다. 이게 분명히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맥락을 얘기를 하는 게 이거를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또 대통령을 비판할 거고 이렇게 해도 대통령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네. 대통령이 그래서 처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사표를 쉽게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들이 그래서 정치인 출신 공직자들의 처신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겁니다. 나 정치인인데 나는 정치적으로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공직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임이 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이제 우리 당 그 과정이어서 그런데 그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민심에서 1등했다. 제가 여론조사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민심에서 1등했고 당심 얘기하니까 이게 마치 민심인 것처럼 그렇지만 여론조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국민의힘 우리 당 지지자 40%입니다. 중도 20%, 민주당 지지자 40%입니다. 우리 당 지지자에서 유승민 의원은 3, 4위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전체 여론조사 1등으로 나오느냐?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인 1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선택 문제였고 민주당도 당대표를 뽑을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당이 이전까지 그걸 안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 당대표를 뽑는데 여론조사만을 해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호하는 사람이 1등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오래전서부터 우리 당에서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민주당이나 내지는 언론에서 그런 비판을 우려해서 이렇게 오다가 지난 대선 때 이 문제가 특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그때는 5대5로 하니까 민주당 지지자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는 사람이 우리 당 당대표가 되는 구조여서 이번에 이거를 기본적으로 손을 보자. 어떤 나라도 여론조사를 뽑지 않고 그리고 여론조사의 원래 취지가 보통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게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거여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당에서 가장 분란을 일으킬 사람 그걸 선택하는 전략적 선택이 너무 명백해졌는데 이걸 지금도 두고 볼 수 없다. 이래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에서 유승민이 1등했다. 내버려뒀으면 유승민 당대표가 되지는 못하죠. 우리 당 그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심에서 유승민이 1등한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의 압도적 지지로 여론조사 1위가 나온 겁니다. 네. 뭐 일단은 뭐 나경원 전 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한 게 아니라 해임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정치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해임 결정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본인은 수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자꾸 구분해야 된다는 게 나경원 의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출마에 대해서 대통령 아무 얘기도 안 했고 해임은 공직자로서 나경원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 그렇게 공직자를 하면 안 된다는 그건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힌 메시지입니다. 네, 예. 일단 부위원장직 해임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은 이를 수용한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얘기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보세요? 출마할 것이냐는 나경원 의원한테 달려있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언론에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계속 돌고 있다고 합니다. 공유가 되고 있어요. 네. 장제원 의원은 나서서 아까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당의 문제였으면 저는 이것보다 지금 제가 발언한 수위보다 훨씬 더 신랄하게 비판했을 것입니다. 당의 미래에 절대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대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대표는 대통령이 원하는 당대표를 뽑고 싶어 했었고 미는 듯한 그런 언론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예 출마도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본인은 아니라고 또 우리 이제 상대 패널 분께서도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어떻게 이런 모든 사안을 다 봤을 때 대통령은 이거 당권 개입에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까?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오히려 사유한 정도로 지금 개입하고 있다.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민주당 쪽에서만 비판인 것인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말 참칭 패널이라고 그냥 구분 짓지 마시고 그런 비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봐야 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이제 패널을 나와서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김기현 당대표와 나경원 당대표 했을 때 우리가 총선에서 만나잖아요. 네. 나경원 당대표가 훨씬 더 어려운 상대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당대표는요, 어떤 이미지냐. 대통령의 이중을 무조건 따를 이미지. 본인이 그전에 그런 비슷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의 리스크라든지 대통령의 가족,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혹시라도 이것이 발생할 경우에 바로 당과 원팀인 것처럼 적용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김기현 당대표가 좀 편안한, 상대적으로 편한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모든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런 비판, 당내 비판, 당외의 비판, 그리고 당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길을 좀 열어주시고 대통령의 당의 사유화하는 그런 그림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다른 당 얘기, 특히 이게 이제 제가 선거에 영향을 줄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도 우리 당의 유력한 당권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뭐 이런 전제를 계속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추정을 얘기를 하면 우리 당 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하느냐. 민주당 내에 비리에 얽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대 당을 얘기할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하고 우리 당의 기본적인 차이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다 해도 우리 당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당에서 역대 대통령 후보는 당의 주류였던 사람이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군부 독재라고 하는 노태우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 나왔고 이해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당에서는 절대로 민주당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후보가 아닙니다. 우리 당에서는 우리 당 대통령을 사법 처리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민주당식으로 대통령이 공천권에 관여하고 그러면 대통령의 그 윤심이라는 게 이 당대표 선출 과정에 영향을 줄 거다. 그게 절대적일 거다라는 전제를 하는데 2014년도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1년 6개월 만에 서청원 대표 세게 밀었습니다. 서청원 대표 몇 표 나온지 아세요? 21% 나왔습니다. 1인 2표로 해서 40% 나왔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우리 당에 오래된 후보들 많습니다. 홍준표도 있었고 그리고 유승민도 있지 않았습니까?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당 후보로 뽑아서 당선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우리 당 지금 선거 과정이에요. 그래서 서로 뭐 윤심이 있고 이분들이 공천권 어떻게 좌지우지할 거고 이거는 우리 당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마타도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뭐 임종성 의원권을 가지고 임종성이나 이 사람들이 이재명을 민 게 비리 카르텔이기 때문이라고 근거 없이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시려면 최소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나경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임 결정이 청와대에서 나왔는지 그러면 그거 다른 근거,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뭐 김기현이 그거에 뭐 충성서약을 했다든가 어떤 근거라도 있어야지 민주당에서 우리 당을 아주 나쁘게 보는 그런 추정과 전제하에서 그것까지 뭐 김건희 여사 뭐 이것까지 이렇게 이 소설을 쓰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소설이라고 주장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고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이제 시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우선 그렇게 주장하신 대로가 사실이라면 장제원 원내대표 그렇게까지 장제원 의원 전 의원 이렇게까지 나올 필요는 없다. 왜 이렇게까지 대통령을 기만했다.
라고까지 왜 주장을 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때에 뭐 세게 밀었던 후보가 안 됐다 말씀을 주셨죠? 네, 제가 앞에서도 전제 말씀드렸잖아요. 세게 밀었던 후보가 출마할 수도 있고 세게 밀지 않은 후보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은 아예 출마도 못하게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례적인 상황인 것이고요. 상당히 잘못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당권에서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본인이 도전하고 싶은 사람 출마하게 하는 것이고 특히 당원들이 원한 후보는 출마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꾸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출마를 나경원, 제가 이제 장제원 의원 거는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도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나경원 의원이 먼저 공격을 했다는 건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이게 담백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나경원의 출마를 어떻게 막습니까? 나경원의 출마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표 수리 안 하면 돼요. 사표 수리 안 하면 출마를 못 합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공직자에 있는 분들 사표 수리를 안 하면 출마를 못 해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경원 의원의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왜 해임을 했고 이 과정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출마를 막고 있다. 그럼 출마를 막고 있다는 어떤 증거를 내야죠. 나경원 의원이 내일이라도 출마 선언하면 출마하는 겁니다.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을 해임을 안 했거나 사표 수리 안 했으면 이분 출마 못 합니다. 근데 출마를 못하는 방법을 놔두고 해임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뭘로 출마를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 14일부터 21일간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고 이어서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 나 전 의원이 좀 입장을 밝힐 거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연 출마를 할지 불출마를 할지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오는 17일에 귀국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쌍방울과 로펌과의 관계에서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연관 지을 수 없다. 왜 그러냐? 첫 번째. 그럼 이재명 당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인이 직접 그 돈을 받았는 거 아닙니다. 변호인이 속해 있는 로펌의 다른 변호사들이 그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현재 밝혀진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사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그때 변호사 비용이 거의 3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게 되게 상당히 어려웠던 변호였느냐. 일부 변호사들은 그 변호사비 3억도 너무 과했던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입니다. 후보인 당시에 상대 후보가 형님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이냐.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 후보였죠. 아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변호사와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많은 변호사들이 이 내용만 봤을 때는 3억도 과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근거도 없이 20억 원이라는 금액이 쌍방울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보도를 하나하나 보시면은요. 아실 겁니다. 연관된 근거가 지금까지는 전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변호사가요. 단 한 분입니다. 네. 이거는 쉬운 변호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대표와 관련성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건은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제가 민주당 얘기를 좀 하면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실수 자체보다 이거를 자꾸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이유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단 정치인들은 어떤 문제에 갔을 때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거짓말하면 그다음에 그게 밝혀지면 어려워지고 언론에서 그걸 밝힙니다. 근데
최근까지 이재명 대표가 계속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쌍방울 얘기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 계속 그렇습니다. 아, 나 내 돈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왜 나를,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국민을 현혹하는 겁니다. 그 죄가 그 성남 FC 건은 제3자 뇌물죄입니다. 제3자 뇌물죄는 검찰이 좋게 얘기해서 아,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내가 돈 하나도 안 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해야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뇌물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요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그 전에 몇 년을 탈탈 털었는데 무죄가 나왔는데, 무죄 거짓말입니다. 이거 제가 그래서 상세히 찾아봤습니다. 이거 2018년에 우리 당이 아니고 바른미래당이 2018년 6월에 경찰에 고발한 건입니다. 이게 3년 3개월을 끕니다. 3년 3개월을 끌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사를 분당경찰서에서 합니다. 분당경찰서 성남시에 있는 데고 당시 분당경찰서에 수사할 때 경기도지사가 이재명입니다. 그러면 서면 조사만 합니다. 서면 답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같이 대답했겠죠. 나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이게 무혐의로 나온 게 아니고 불송치 결정이 나옵니다. 검찰에 넘기지 못한다. 왜? 증거가 불충분해서. 지금도 이 증거 하나 찾기 힘듭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하고 성남시장을 8년 한 사람이 서면조사로 나 그런 적 한 적 없는데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여전히 성남지청장 박은정이 이거 수사를 방해한다고 해서 밑에 차장검사들이 사표를 낸 건입니다. 그게 올해 1월서부터 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작년 1월서부터. 그러니까 3년 몇 개월을 탈탈 털었는데 뭐 무혐의, 무죄가 난 거 이거 국민을 현혹하는 얘기고, 또 하나 제가 그거하고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한테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하는지 이게 지금 다 연관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대표 공식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그 얘기합니다. 대장동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일로 넘어간다? 아, 그 거짓말 좀 그만하라 그러세요. 대장동 안 끝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비근한 예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당이 뭐 5년 집권, 20년 집권 얘기하다 어려워진 게 조국 사태입니다. 이거 2019년 9월에 생긴 일입니다. 이 건은 사실 정경심 교수 건만 하면 되게 단순한 건입니다.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뭐 무슨 성적서 뭐를 위조했다 그러는데 이걸로 이게 4년 받았습니다. 이거 최종심까지 4년이 걸린 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비리 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수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정부 출범 이후로 대여섯 달 됐다는 거고, 이거 이재명 대표 말대로 하면 대장동 기소도 못 하겠죠. 이거 다 진도 나가고 있는 건입니다. 그리고 이 건이 끝나려면 수사부터 4, 5년이 걸리는 건입니다. 정경심 건으로 봤을 때도. 근데 이게 얼마나 복잡한 건이고 지금 야당 대표입니다. 더군다나 절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야당 대표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몇 년에 걸쳐 치밀하게 한 겁니다. 이거 지금 뭐 기소 안 했다고 뭐 탈탈 털었는데 아무 증거가 안 나왔다 이런 얘기하는 건 이재명 대표 법률가입니다. 자기가 법을 아는 사람이 내가 무혐의 받았다, 무죄였다 이런 얘기, 이거는 저 같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법률가 출신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네, 우선은 쌍방울과 그 특정 로펌에 대해서 뭔가 복잡한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가 복잡한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안 주셨고요. 설명을 안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대장동 건 성남FC 말씀을 주셨는데, 대장동 건 지금까지 정영학 녹취록에서 나왔듯이 이재명, 그때 당시 성남시장 2층에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절대 알면은 안 돼라고까지 나왔던 것이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증언들입니다. 그 전에 나왔던 증언들. 그 뒤에 왜곡된 증언들은 솔직히 이것을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남FC, 제가 조금 전에 변호사 한 명이라고 했던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건이 아니고 성남FC에 관련된 변호사가 한 명이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제3자 뇌물이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죠. 검사들이 말한, 그러니까 고소했던 그 기소장의 검사들이 말한 것은 이재명의 그 어떤 이익이냐, 어떤 이득을 취했느냐, 지금까지는요 물증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득을 취했다라는 것이 검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부 대변인, 김장수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